에너지 간암이나 기타 암에 대한 전기치료법으로 종양을 전기적인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후유증과 비용의 극적인 감소를 이뤄낸 사례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센터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연구팀이 작성한 3개의 보고서에 기술된 바 있다. 2012년에 그들의 초기 연구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휴대 가능한 장치를 통해서 42.7Hz의 주파수에서 침폭 변조가 이루어지는 약하고 안전한 수준의 전자기장을 구강 내에 적용, 말 그대로 혀 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강한 피험자의 뇌파를 변화시켰고 1994년에 동시에 주관적인 객관적인 긴장 이완 효과를 가져왔고, 94년 42.7Hz를 포함한 4개의 불면증 전용 주파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했는데,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수면 잠복기, 잠들기까지 이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첫째, 수면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1996년도 그들은 이러한 접근을 저전력 에너지 요법이라고 LET라고 불렀다. 전자파량에 대한 측정 연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뇌에 보내어지는 전자기장이 휴대폰보다 100에서 1000배가량 낮은 수치로서 뇌에 어떤 발열 효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0년 3년 이러한 주파수에 노출되었을 때 아주 적은 양만이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국제 전자기 안전 기준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헤르츠가 410, 간세포 암치를 위한 주파수 스케줄 194개의 변조 주파수 60분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이후 반복이 된다. 이제 410에서 600까지 헤르츠가 바뀌다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미국 FDA는 이러한 장치가 심각한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장비가 아니라고 심의했다. 헤르츠. 그래서 이 같은 주파수들은 유방암, 간세포암, 전립선암,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다라고 했네요. 주파수. 진행성 간세포암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폭이 조절되는 전자기장 전달되는 주파수는 27.12MHz이고 이는 특정 주파수에서 쌓인 곡선을 따라서 변조가 된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영양 에너지 시스템과 마이헬스. 생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 침술 이론을 결합한 시스템이 피터 프레이저와 해리 메시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호주 출신의 프레이저는 전통 중의학과 동종요법, 아유르베다를 연구한 통찰력 있는 학자였다. 그는 생체 물리학과 양자 이론을 기반으로 복잡한 인간 생체장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다. 프레이저의 정보 전달에 대한 연구는 발명가 해리 메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마이헬스 스캔으로 이어졌다. 그 장치는 최적의 인간 생체장에 대한 지도 혹은 청사진에 입각하여 신체로 정보를 보냈고, 각각의 생물학적인 시스템의 반응을 읽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치료사들은 균형과 에너지 효율을 회복케 하는 인포슈티컬과 영양 보충제들을 권하게 된다. 이것은 이 같은 유형의 기술들 중에서 최초의 것으로 양자 물리학에서 얻은 지식이 어떻게 현대의학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양자 물리학에서 2008년.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 기술로서 양자 물리학의 지식이 어떻게 현대의학에 접목될 수 있는지 2008년. 저준위 레이저 요법. 다양한 저준위 레이저가 여러 질환의 수술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성 만성 통증을 줄이고 없앤다는 것이 밝혀졌다. 많은 환자들은 이러한 해결책이 전통적인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이로프레틱과 그 밖의 도수 치료법들과 결합하면은 레이저는 환자로 하여금 심신을 쇠하게 만드는 통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이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더마레이저라고 불리는데, 어코니아 저레벨 레이저 치료, 레이저 치료, 어코니아 메디컬 FDA 승인을 위해서 무작위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업계의 리더이다. 이렇게 FDA 승인을 받고자 적용하는 만성적인 목과 어깨의 통증, 유방학대술과 그 밖의 수술에 대한 통증, 피부과 치료를 요하는 여드름, 비침술적인 지방감소술과 신체 윤곽술, 셀룰라이트의 외형 개선, 적저 근막에서 기인한 딜, 발꿈치 통증, 엉덩이, 허벅지, 상복부의 돌려를 감소시키는 비침술적인 피부 미용적 시술, 이런 것이 있다. 빛과 소리 요법의 결합이라. 다양한 강도 주파수 그리고 색 또는 음조에 맥동하는 빛과 소리가 기분 좋게 하고 치료적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많은 수색요법 시스템은 고정된 하나의 색깔을 적용하고 가끔은 순차적으로 색을 보여준다. 순차적으로 색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더욱 정교한 빛 시스템은 색 시퀀스가 뇌파 광자극 유도법과 결합되어 사용된다. 더 복잡한 빛 투사 장치는 빠른 색 시퀀스와 이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선택된 소리들이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센서라는 다중감각 응용 장치로 면밀하게 선택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극원들이 사용되자 주변을 둘러싼다. 이렇게 센소라 상을 받은 다중감각 치료 시스템 받은 오스트리아 예술 이렇게 연구된 것이 있네요. 샤에 의해서 개발된 알파스피어는 소리, 빛, 움직임이 제공되어서 3차원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2009년도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의학에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추적해 보았다.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띈다. 먼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웨스머와 버의 초기 발견들은 웃음거리였고 동시인들에게 무시되었지만 그 각각의 발견들은 옳은 것으로 점차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웨스머에 의해서 도입된 동물 자성은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둘째 버의 초기 발견들과 그 뒤를 이은 코트레러 발견들의 기반을 둔 현대 기기들은 암과 같은 임상 진단에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주요 치료 방법을 약물하게 두고 있는 의료계에 이러한 기기들은 매우 더디게 받아들여져 왔다. 약물학으로만 되냐? 영양학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챕터 7 바디워크 에너지 치료 및 운동 치료에 대해서 에너지 치료, 운동 치료. 지난 세기 동안의 현존, 현조부, 에너지 치료, 운동 치료, 신경근, 재교육 기법, 그리고 구조 통합술 등을 가르치는 혁신적인 치료 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혁신을 이끈 이들의 상당수가 의사, 과학자, 물리치료사 또는 그 밖의 헬스케어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과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인신술.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기법의 전신은 모세가 고타마 붓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후에 약 1200년 동안에 잊혀져 있었다. 인신술에 대한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712년에 일본 역사서인 고사기에 기록이 되었다. 고대 비법을 시도해보고 매우 심오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이 기법을 연구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했다. 1930년대에 지로는 일본 왕궁으로 호출되었다. 일왕을 치료하면서 그는 왕궁 문서고에 있는 신성이 되는 자료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로써 그는 잃어버렸던 의술을 연구하여서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지로는
이 의술을 미국에 전하기 위하여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젊은 통역사인 메리 버마이스터를 찾았다. 메리는 수년 동안 치료와 함께 연구를 하여 나중에는 인신술의 마스터가 되었다. 그녀는 천영문판 인신술 책을 저술했고 1985년 많은 나라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인 파멜라 마카리안 스미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병과 싸우고 있었는데 우연히 메리와 인신술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메리의 첫 강의를 들었다. 메리로부터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파멜라의 증상은 조금씩 사라졌다. 그녀는 자기 생의 직업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1973년에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로 이사한 후에도 그녀는 시술과 자가 치료를 위한 강의를 지속했다. 1992년 파멜라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주고자 인신술 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알렉산더 테크닉. 프레드릭 마티아스 알렉산더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의 변사였는데 수차례 만성 후두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는 전문가로부터 발성 훈련을 받았었고 의사들도 증상과 물리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거울을 보면서 주의 깊게 자신을 관찰했고 결국 발성 문제의 원인이 목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전신으로 영향을 미친 탓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증상을 해결하는 데 8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목 근육의 긴장 패턴이 머리를 후하방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이것이 척추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바디 정리를 방해하였음을 깨달았다. 목의 긴장이 감소되자 목은 더 이상 척추를 누르지 않게 되고 척추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자 저절로 신장되었다. 이 기법은 손과 말을 사용해서 앉기, 서기, 앉기, 서기, 걷기, 작동을 돕는 현존 교육법을 개발했다. 알렉산더는 1931년부터 55년 생을 마감하기까지 주로 런던에서 이 기법의 교육자를 양성하였다. 로프 박사가 지지자들은 이 기법의 자극 능력을 향상시키고 균형력 및 지구력을 높여서 운동을 수월하게 해주며 근육 긴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사고의 명확성을 증진시키고 자기 제한적인 사고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보고들도 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적은 노력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더 젊고 건강함을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롤핑 구두 통합설. 아이다 롤프는 뉴욕 대성의 인물로서 1916년 바나드 칼리를 졸업하고 1920년에 콜ум비아 대학의 의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 12년 동안 그녀는 록펠러 연구소 현 록펠러 대학에서 일하였다. 처음에는 항암화학요법 부서에서 나중에는 유기화학 부서에서 일하였다. 마침내 그녀는 록펠러의 과학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에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젊은 여성에게 흔치 않은 성과였다. 1927년에 그녀는 직장에 휴직원을 내고 취리에 있는 스위스 기술대학에서 수학과 핵물리학 공부를 위해서 떠났다. 구조 통합서. 펠덴크라이스 요법은 모세 펠덴크라이스는 1984년 박사는 이스라엘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태생의 물리학자이자 유도 선수였다. 건강에 대한 그의 관점은 잘 기능하는 상태, 즉 잘 일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반응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정의된 건강의 개념, 즉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과는 현저히 다른 관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몸, 마음 탐구를 통해서 몸을 더 잘 자각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탐구와 자각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는 다음 표현에서 알 수가 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유연한 마음이지 유연한 몸이 아닙니다. 펠덴크라이스 요법은 통증이나 동작의 제한을 해소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과 자기개발 또는 예술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무용가, 음악가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요법은 자극을 얻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동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든 질병이든 또는 선천적인 문제이든 동작의 제한으로부터 기인하는 질환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치료사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치료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펠덴크라이스 요법은 삶의 다양한 영역, 즉 감정, 관계, 지적인 업무 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반응을 확장시킬 수 있다. 밀턴 트레이가 더 잘 움직이는 법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견지한다. 2002년 트레이거 요법은 의사인 밀턴 트레이거 그의 나이 18세 우연히 개발하게 되었다. 자신의 선천적인 척추 변형과 아버지의 자골신경등 치료법을 위해서 개발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2차례 치료를 받고 만성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 이후에 트레이거는 처음에는 무면허 치료사로 나중에는 의사로서 살면서 50년 동안은 그가 발견한 것을 다듬고 발전시켰으며 말년에는 교육 작업을 시작하여 20년 넘게 가르쳤다. 온갖 종류의 근골격계 진환을 다뤄본 그는 의학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42살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좋은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여러 차례의 불합격 끝에 그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자치대학에 입학했고 1955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트레이거는 그 후에 20년 동안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가 개발한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였다. 트레이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두개의 청골요법이다. 두개의 청골요법, 또 능동적인 고립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능동적인 고립 스트레칭, 접촉요법, 이렇게 복잡한 에너지 장애물, 그래서 눌려서 대퇴는 병은 그 밖에 대체요법의 일환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컨티뉴엄 무브먼트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직업 무용수 에밀리 곤드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에밀리는 1950년대 말에 원시 무용을 배우기 위해서 IT로 이주했다. 그녀는 IT 무용단의 안무가이자 리더가 되었다. 토착 문화를 경험하여서 에밀리는 신체 동작들이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1960년대 초부터 컨티뉴엄 무브먼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 공통되는 원초적인 동작들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의 운동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컨티뉴엄은 운동호흡, 소리 공명을 이용하여 신체 내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증진시킨다. 소리 제로 밸런싱은 현존 요법의 종류의 하나로서 프리츠 프레드릭 스미스가 개발했다. 1955년 전골의학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61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에 롤링, 요가, 명상,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72년 침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워실리와 함께 영국에 있는 침술대학에서 공부하여 침술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다. 묵라넌타의 가르침 하에 있었던 이 기간에 그는 어떤 강력한 계시를 받았다. 1975년 제로 밸런싱은 동양의 에너지적인 관점과 서양의 과학적인 관점의 통합으로서의 등장하였다. 이 기법은 신체 구조의 몸의 에너지를 조율한다. 제로 밸런싱 세션 내내 특히 골격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는 뼈가 가장 고밀도의 물질이면서 가장 깊고 강한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몸은 보트의 덫이라 에너지의 몸은 바람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어떤 순간이든 바람이 덫을 만나게 된다.
구조와 에너지가 통합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신은 생명의 바람에 돛을 맞추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항해서와 같다. 삶은 덜 만족스럽고 단순한 불편감이나 두통에서보다 심각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과 질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적인 침체와 질환의 양상에 취약할 것이다. 제로 밸런싱은 1974년부터 국제적으로 교육되고 있다. 보웬 테크닉, 치료법, 힐링 터치, 힐링 터치 프로그램, 힐링 터치. 국제 힐링 터치 협회는 1996년 현존 에너지 기법 요법의 자격증 심사 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공명 재구성 클로이 페이스 워즈워스는 1964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UCLA 최우수 졸업생이다. 졸업 후에 그녀는 보안요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고 이것이 공명 재구성 시스템의 기반이 되어졌다. 실력 있는 실력자가 존 벨타임 이런 사람이 공명 재구성 바지터크 벨트하임은 카이로프랙틱 전통 침술과 철학사 또 교육 교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바지터크 시스템을 만들었다. 바지터크 치료사는 몸에 내재된 지혜가 이끈 대로 약화된 커뮤니케이션 경로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순서로 교정할지도 안내를 받는다. 바디협회 기타 요법들은 에너지치료, 바디워크, 운동치료 이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그 제자들과 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다. 그래서 마사지는 언급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것의 고환자로 볼 수 있는 단일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마사지는 여기에 소개된 많은 치료법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그 밖에 몇몇 기여자들과 치료법들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학교의 목록을 일부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바지 이렇게 요법들까지 공부를 했네요.